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인사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부품 구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요. 오늘은 부품 구매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뒤에 적혀 있는 Progress to Reali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오른쪽 방에 적혀 있는 현대웨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쯤 보시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로그레스는 현대웨이의 10가지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시도와 발전을 뜻합니다. 이 시도와 발전이 리얼리티,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부품 구매 직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의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발표를 마무리해 볼 예정입니다. 사진이 참 잘 나왔죠. 회사에서 찍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감한 도전을 극복하며 매일 성장하고 싶은 김건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 1월에 현대자동차와 함께하게 되어서요. 올해는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와 함께한 지는 7년이 흘렀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7년 전 일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하고 그리고 염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걸음해 주신 이 시간이 소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귀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전기전자 부품 네. 다시 한번 구매 직무로 입사를 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램프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라고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회사가 사용하고 소비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구매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수없이 많은 차종 단위의 부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의 부동산이나 건물, 책상 등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A4 용지까지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자동차의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차체 부품부터 바퀴가 달려있는 샤시 부품, 밖에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익스테리어 부품, 문을 열면 보이는 인테리어 내장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자율주행 부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도체, 엔진, 변속기, 그리고 전기차의 전동화와 관련된 부품까지 부품 구매 담당자들은 각자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부품을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전장 부품에 해당하는 차량용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램프 부품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부품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다른 직무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품이라는 단어처럼 구매본부는 부품사와 함께 일합니다.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한 대의 완성차가 탄생하기까지 구매본부는 부품 공급 협력사를 결정하고 공급 가격을 협의하고 지급하며 부품 공급 품질을 육성하고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아시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른 직무에서는
이 오케스트라에서 아마 지휘자와 하모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품 구매 직무에서는요,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음악을 하나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지휘자의 역할,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앞단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악기가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 부품 구매 직무는 지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연주자와 악기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구매가 대충 비유적으로 예상이 생각이 되었나요? 다음은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구매 담당자를 또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라고 혼자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대변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담당자들은 실제로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현대자동차의 대표가 되어서 현대자동차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춘 부품 공급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의 완성도 높은 품질을 위해서 부품 단위의 품질을 조금 더 챙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대표한다는 입장으로 협력사들을 상대하면서 저희 회사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현대자동차의 입장만을 대변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상 협력사들이랑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협력사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카운터 파트너이자 평소에 일을 가장 같이 많이 하고 대화를 나누는 직무가 바로 부품 구매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 회사 현대자동차 안에서 누구보다 협력자의 입장을 잘 알고 그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부당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구매 담당자인데요. 그럴 때는 협력사가 느끼는 부당함이나 필요 없는 절차, 과도한 프로세스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아니면 무리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일정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또 부품 구매 담당자는 실시하게 됩니다. 어렵죠. 이쪽 역할도 대변해야 되고 이쪽 역할도 대변해야 되고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부품 구매 담당자들은 상황과 현상에 맞춘 본인의 입장을 잘 결정해서 중간에서 수평을 잘 맞추면서 업무를 해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담당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구매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구매 직무를 쉽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QCD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을 나열해 놓은 거죠. 흔히들 구매는 QCD를 잘 챙기면 돼요라는 말로 현업에서도 왕왕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QCD가 뭔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Q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부품 품질,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차량이 개발됨에 있어서 최초 상품이 기획되고 그리고 양산에 이르기까지에는 각 부품들은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요구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요. 특정 시점에는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 품질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부품 품질을 담당하는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C인데요. 코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구매한다 그랬잖아요. 차량에 부착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량을 만들기 위한 부자재, 차량을 만들기 위한 설비, 차량을 만들기 위한 설비를 돌리기 위한 전기, 그리고 그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C, 코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 딜리버리, 납기인데요. 이거는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팬데믹 사태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나와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도
저희 공장이 원활하게 제품을 양산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QCD를 넘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구매 직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협력사랑 함께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 사이드에서 저희는 협력사를 같이 성장시키고 동방 성장하는 역할까지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C, 부품 구매 직무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구매 직무는 QCD 중 코스트에 집중하여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부품 고분 협력사를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고요. 양산 차종에 대해서 부품 공급 가격을 저희가 과거부터 만들어 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부 원가를 산출하고 그 내부 원가를 기반으로 네고시에이션을 실시해서 협력사랑 가격 결정을 하는 행동을 실시합니다. 앞선 장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어로 글로벌 부품 공급망 관리 역시 일부분은 부품 구매 직무에서 C와 관련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필요한 부품이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를 띄워서라도 가지고 와야겠죠. 아니면 반도체 소자 하나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창고에 없어요. 그러면 스펙이 맞는 부품을 띄어 나가서라도 시장에서라도 구매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더라도요. 그런 역할 역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는 신규 프로젝트 부품 공급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저의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도에 진심인 이유입니다. 이 책 아시나요? 몇 분은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책은 현대자동차 기업문화혁신팀에서 발간한 왜 그렇게 일에 진심이야라는 책입니다. 평소에 저는 이 책을 열심히 저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책장을 끝까지 넘기면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시작은 과감하게, 마무리까지 집요하게. 저는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사실 좀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미션만을 해결하면서 계속 업무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문구를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은 뭘까요? 어두컴컴한 화면에서 램프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에는 캐스퍼 일렉트로닉이 보이고요. 왼쪽 하단에는 아이오닉 5, 가운데는 아이오닉 6, 오른쪽 밑에는 투싼, 오른쪽 위에는 그랜저가 보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고객들에게 발표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발표된 영상인 티저입니다. 고객 티저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램프 부품을 구매하는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티저들을 보면서 가끔씩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램프만 보고 차를 잘 맞추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연해질 겁니다. 램프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는 어떨까요? 램프 부품 공급하는 협력사는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인데요. 이 램프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에게는 진입 장벽이 좀 존재를 합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속칭 돌빵이라는 걸 당하는데요. 몇몇 분들은 끄덕거리셨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앞에서 작은 돌이 튀어오면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램프에는 램프의 맨 바깥 렌즈에다가 하드 코팅 용액을 올려가지고요. 이 하드 코팅 도료를 굽는 하드 코팅 공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정을 하려면 램프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램프를 더 큰 오븐에 넣어가지고 한 50m 정도를 뺑뺑 돌리면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 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선 따라서 높은 설비 투자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램프 협력사들은 램프는 전자 부품이기도 하면서 플라스틱 부품이기도 하면서 쇠도 좀 들어가고요. 아까처럼 코팅도 해야 되고요. 전력 관리도 해야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요즘 더 나아가서 지능형 램프까지 해서 불을 왔다 갔다 지 알아서 꺼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조 공법과 R&D 기술 역량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어야 하는 게 현재 램프 부품 공급 협력사들이 갖추고 있는 진입장벽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자동차 우리 회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객의 디자인 니즈에 맞춰서 빠르게 차량의 디자인을 변화하고 양산하고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램프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퀄리티의 협력사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큰 회사 두 군데가 이렇게 천칭을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업무를,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왼쪽 상단에 2018년도 초죠. 4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4월에 처음 팀에 갔을 때 이 기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땡땡전자 땡땡땡 인수로 자동차 사업 진출 본격화. 땡땡전자는 한국 회사였어요. 땡땡땡 인수에 들어가는 두 번째 땡땡땡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자동차 프리미엄 헤드램프 전문 회사인 땡땡땡을 인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나라 국적의 새로운 제3의 램프 회사가 생기는 거네. 왜 이 회사랑을 거래하지 않지? 정말 이상하네요. 왜 두 곳만이랑 거래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악갱이가 낑낑 짖는 것처럼 얘기를 열심히 했죠. 그때 저를 담당하시던 리더분께서 그래요, 김건우 매니저님 한번 검토해서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이 무모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2시간 걸렸습니다. 신규 협력사와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일단 그 신규 협력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요, 공급 품질도 완벽해야 되고요,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면서 물류도 잘 관리해야 되고 설계 능력도 가지고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어렵죠. 한 2달 혼자서 끙끙 앓다가 리더분께 들고 가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면서 결국 그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 말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신규 협력사와의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는지 몰라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보고서를 들고 갔는데 그때 리더분께서 이런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회사 조직 그리고 동료를 믿고 함께 추진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 앞이니까 조금 더 멋있게 각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눈에 보였던 할 수 없던 이유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팀과 동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리더가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면 여기 연락을 해봐. 이게 걱정이 되면 이렇게 연락을 해봐. 그거 잘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저는 그 프로젝트를 덮지 않고 계속 수행할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3의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꽤 그럴싸한 스토리죠. 저한테 참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새로운 시도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팀 현대거든요. 내가 새로운 시도의 진심인 이유를 넘어서서 내가 새로운 시도의 진심일 수 있는 이유가 아마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있지 않아서인가라는 생각으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잔뜩 인상을 쓰고 중간에 덩치 큰 형님과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제 램프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품질 공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당시에 업체 선정을 했던 제3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램프가 무사히 양산 과정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칭으로 기우뚱 하던 램프 공급 구도는 이제는 발이 3개 달린 의자처럼 아무리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조금 더 안정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미래의 팀 현대 이런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온 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떠올리는 순간 모든 사이드 이펙트들이 머릿속에 둥둥둥 떠오릅니다. 아, 이건 이래서 안 됐지, 저건 저래서 안 됐지. 그렇게 회사는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를 항상 찾고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구매본부의 새로운 시도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맡은 김건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받은 대로 부품 개발 직무 설명을 맡은 양솔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번 발표의 제목은 구파민 가득한 부품 개발 세상으로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구파민 어떤 단어일까요? 벌써 좀 입가에 미소가 만연한 분들이 계신데 어렵지 않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구매와 도파민의 합성어인데요. 도파민은 밈적으로 요즘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활동들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순간적인 쾌감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고 살아 숨쉬고 있는 부품 개발 직무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요 순서와 같고요. 제가 앞선 건우 매니저님의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도 지켜봤는데 너무 빛나는 눈으로 막 끊임없이 뭔가를 적으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이번 발표를 들으시면서 부품 개발 직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도 내가 여기에서 더 뻗어나가서 나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현대자동차 공채 34기로 입사를 해서 2월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시절 온보딩 교육을 받으려고 양재 본사에 가는 출근 셔틀을 이제 타서 막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선 이어폰도 없어서 저렇게 줄 이어폰을 끼고 듣고 다니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참 풋풋한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을 찾으면서 놀랐는데 그 이후에 저는 부품 개발 직무에서 6년 반 정도 샤시 시스템에 대한 부품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작년 8월부터는 이제 직무 순환의 기회를 얻어서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에 계신 구매 구성원들의 직무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일과 사랑과 일을 모두 현대화라고 적었는데 이건 제가 같은 현대자동차분과 CC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살짝의 말장난을 더해서 저는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중에 댄스 뮤지컬 동호회와 5년째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공연에 이렇게 뮤지컬 공연도 올렸고 댄스 공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일로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모든 것을 현대 구성원과 함께하고 있는 제가 이번 이 잡페어의 하나의 키워드인 몰입으로 봤을 때 현대에 꽤나 과몰입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저를 표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직무 소개로 넘어갈 텐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네, 기어 사진입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부품 개발 직무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좀 떠올랐어요. 부품 개발 직무는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 차량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유관 부문과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중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에도 수많은 기어가 장착돼서 서로 돌아가는데요. 그 기어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전체 부품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어 중에 톱니 하나만 빼도 돌아는 가겠지만 분명한 내구적인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유관 부문과 협력업체를 조화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하나의 자동차에 3만여 개의 부품이 조립된다고 했는데 그 3만여 개의 부품이 전부 다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저희는 부품 개발의 모든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품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담아서 기어로 또 표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기어가 맞물려서 연결돼서 부품이 작동되듯이 저희도 신차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또 담아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부품 개발 직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신차 개발 일정에 따라서 부품이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담당 협력사와 담당 부품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차 개발 프로세스를 크게 굵직한 4개의 이벤트로 나눠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차량의 모델이 고정되고 상품의 기획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 모델이 완성이 되면 그에 걸맞는 담당 부품을 디자인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R&D와 협력업체 분들이 도면을 설계를 하고 나면은 그 설계는 아직까지는 종이와 모니터 속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만질 수 있고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실물 부품으로 제작하기까지의 일정과 시험과 평가를 R&D 부문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는 파이로트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산 전에 자동차를 먼저 선행 개발해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도 적절한 투입 조건을 그 적기 시점마다 우리가 부품이 이 정도면 투입할 수 있겠다라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 부품이 생산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구축하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부품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품질에 이상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품질 부문과도 같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점점 양산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생산 공장과 맞닿아 있는 부서와도 많이 협업을 해요. 그래서 내 부품이 실제 양산하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 때 다른 부품과 간섭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부품이 제때 납품이 되었는지, 제때 입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차량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한 달에 뭐 몇만 대는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대비했을 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품은 이 여유 재고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등을 이 유관부서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량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저희의 협력업체와 함께 발맞춰서 그 차근차근 이슈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 신차 개발의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이 표현들이 제가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실제 업무를 할 때 나누는 표현들입니다. 도면이 출토됐는데 부품이 처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사양을 이번에 이렇게 최적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험 뛰고 있는데 몇몇 항목에서 페일이 났습니다. 아니면 원재료 수급 영향 없을까요? 부품 공정의 연속 생산 능력 확보가 가능할까요? 등등의 수많은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마치 저에게는 협력업체와 차량 개발이라는 길고 아주 쉽지 않은 레이스를 함께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마라톤과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앞서 건우 매니저님의 발표에서도 그 현대자동차가 이번 컬처북 제목이 왜 그렇게 괄호 일의 진심이야 였었는데, 이번 이제 모토에서 제가 저기 괄호에 저는 뭘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도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앞에는 조금 다른 수식어가 붙습니다. 저는 남의 회사 일의 진심입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께서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서 궁금증을 자아내보고 싶어서 남의 회사라고 좀 표현해봤는데 좀 의아하시죠? 의아하신가요? 남의 회사는 다들 상상하고 계시듯이 협력업체의 일의 진심이라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저도 업무에 미숙하기도 하고 업체와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부품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냥 되게 쉽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의 회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제가 업무로서도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양산 단계 직전에 긴급 품질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양산하고 나서도 제 부품이 리콜이나 캠페인 등등을 이제 해당하게 돼서 신규로 빨리 부품을 개선 적용하고 추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업체가 경영이 악화가 돼서 부품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파업을 통해서 다른 뭐 공급망이 살짝 흔들릴 때 그것을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업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미중 갈등, 중동 전쟁, 뭐 코로나
봉쇄, 하다못해 뭐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 어느 업체에 불이 났다, 마저도 저희는 모든 것이 다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어떤 국제 정세와 천재지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도 저희는 저희의 라인이 문제 없이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련들이 제가 부품 개발 업무를 하면서 마주했던 성장통들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저를 점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개발을 하면서 몰입을 점점 하면서 어디까지 됐냐면 어느 순간은 제가 여담이지만 협력업체 제가 정말 깊게 함께했던 협력업체의 사무직 직원 수가 한 50에서 6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인데 제가 어제 전화번호부를 제가 이분들의 연락처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고 보니까 47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이 정도면 정말 이 업체의 대표이사나 다름없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만큼 협력업체와 정말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품을 신규 개발한다는 것에 있어서 QCD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품은 연료 탱크를 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해 놓은 거예요. 제가 담당한 부품 중에 연료 탱크라는 부품도 있었는데 탱크는 보통 이렇게 자동차의 하부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보통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그 직사각형의 가로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2차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탱크가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세로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차가 앞뒤로 경사질 때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불리할까요? 연료가 많이 차 있지 않을 때 앞뒤로 경사가 질 때 연료가 앞과 뒤로 굉장히 많이 쏠릴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연료가 앞에 쭉 빠져도 내가 연료 펌프를 통해서 토출시키는 것은 계속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물처럼 격벽을 만들어서 연료가 앞으로 쏠려도 고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추진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R&D와 협력업체와 이걸 계속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던 도중에 이 연료 펌프의 고임량이 너무 적어서 품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연료의 고임량을 여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연료가 많이 고일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추진해 보자라는 그 논의가 있었고요. 이때 저는 QCD의 그 세 박자 3요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좀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퀄리티로 따지자면 이게 저희 부품의 신뢰성 시험과 차량 단계 시험에서 이 경사 조건에서의 시동 유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더 품질을 강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품질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걸 신규 개발하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딜리버리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래 요거 하나 바꾸는데 만약에 이게 붕어빵이라고 하면 붕어빵 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연료 탱크는 부품 중에서도 손에 꼽는 대물이기 때문에 이 붕어빵 틀이 보통은 구비가 되어 있는 데가 없고 그때그때 발주를 통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시스템이라 원래는 4개월 이상 그 대일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품이 이 금형이 뭐 국내 어디에 재고가 확보돼 있는 데는 없는지를 수소문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지를 긴급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5개월 이상의 대일정을 2개월로 3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통해서 딜리버리는 달성할 수 있었고 퀄리티는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강건해졌고요. 코스트는 연료 탱크가 원래 이게 하나의 사용이었는데 디젤과 가솔린을 분리해서 둘 중에 더 이 문제에 취약한 연료를 먼저 선제 적용해서 부품이 신규 변경되기 전의 금형과 남아있는 재고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Q와 C와 D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부품 개발에서 QCD를 전부 다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렵고 중요한 일이구나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같이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협업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 계신 뉴스 기사가 저의 담당 부품이 생산을 멈추게 했던 일인데요. 이는 비단 제 부품만
뿐만이 아니라 부품 개발 담당자라면 대부분이 20년도 이래로 겪으셨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으셨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20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년도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시작이 된 게 한 130여 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래 유례 없이 공급망이 유동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의 3년의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의 심화도 계속되었고요. 그 와중에 뭐 미중 갈등, 무역 갈등, 뭐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등등의 모든 것이 저희를 위협하고 부품 개발 담당자가 당면한 아주 큰 챌린지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끝없는 회의와 출장 그리고 이슈 보고 평가 부품 대체 개발, 해외에 나가 있는 재고 역수입, 재고 일수 파악, 생산 판매 회의 참석 등등의 모든 여정들을 거쳤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사람이 남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사실 조직이 여러 유관 부문이 모이게 되는데 본인 조직마다 조직이 맡은 역할이 있고 세부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조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직무의 그 의견만 고집하면 협의점을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끼리의 공감을 통해서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저도 그 다른 부문에게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 우려스럽고 고민되지만 이 좋은 차를 한 대라도 더 빨리 고객에게 인도시키는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에 집중을 모두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협업을 도출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부품 개발의 역할은 이거구나를 마침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급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있구나, 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있구나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우리 조직의 역할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직무 순환의 기회를 얻어서 제가 부품 개발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만큼 구매 안에서 우리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직무를 좋은 기회가 다 변경하게 되었고요. 작년부터 뭐 구매 신입 사원을 위한 온보딩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고 성장 비전 교육을 제작하기도 하고 실의 조직 문화를 담당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그 구매본부 구성원들을 위한 현지인 교육도 담당하는 업무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구매에서는 비단 구성원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협력업체들의 교육을 담당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헤드쿼터,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팀을 깨알 홍보 또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구매본부에서 구매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이 오늘부터 일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쏟아지는 전화가 왔어가지고 매일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출근하고 정말 많은 구매본부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몇 대라도 손실 대수를 줄여보려 저희가 수급을 해왔는데 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부품은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협력사분들이랑 같이 한 14~15차례 출장도 갔기도 하고 한 번 해서 안 됐을 때도 좀 오기도 생기고 좀 될 때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 부문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협력사의 어떤 의견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권 완성차 그룹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회사 팀 폴더에 제가 현대자동차 취업 준비를 준비했던 자료가 유산처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저 또한 치열하게 거쳐왔던 과정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노력과 도전의 순간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지 철저히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매본부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본인만의 스토리로 나아가다 보면 이 구파민 가득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곳에서 미래의 팀현대가 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완성차 품질 직무 소개를 맡게 된 도병혁입니다. 앞선 두 분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지금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발표 과정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 여기서 설마라는 단어를 제가 키포인트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발표자 소개, 그리고 직무 소개, 내가 설마의 진심인 이유, 그리고 미래에 입사하실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사한 이래로 계속 쭉 품질본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데요. 2016년 1월에 입사를 하여서 울산 공장에서 19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부품 품질 확보 업무를 하였고, 그리고 현재는 팀을 옮겨서 남양연구소에서 완성차 품질 확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신입사원 때 입사하여서 품질본부 비석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과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은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완성차 품질이라는 직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품질이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입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품질이 뭘 하는 곳인가 이런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품질은 크게 완성차 품질, 부품 시스템 품질, 품질 보증, 품질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차 품질과 부품 시스템 품질은 주로 신차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는 양산 이후가 주 업무 영역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품질과 부품 시스템 품질, 그리고 품질 보증은 품질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품질 관리는 각 생산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채용 홈페이지나 직무 소개에서 보시는
품질이라는 직무는 이 품질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완성차 품질에서는 완성차 단위의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치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완성차라 함은 실제로 조립이 완료되어서 주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성차를 가지고 개발 단계에 만들어진 완성차를 활용해서 다양한 평가를 진행해서 고객이 불만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시스템 품질은 앞서 완성차 품질에서 완성차 단위의 문제를 발치하고 개선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부품과 시스템 단위의 문제를 발치하고 개선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단위라 함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장, 내장, 전장, 차체 등과 같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개발할 때 신규로 개발되는 부품에 대해서 양산에 투입이 가능한 수준인지 최종 품질을 확인하고 승인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실 텐데요. 이때 접수되는 불만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필드에서 발생하는 클레임과 동호회, 여러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품질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또 어떻게 조치할지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산 이후에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는 각 생산 공장에 소속이 되어서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과 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이 협력사에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완성차 부품 입고품 검사와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신차 개발 시에도 참여해서 문제점을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이 네 가지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 품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개발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완성차 품질에서는 디자인 단계부터 참여하여 양산 초기까지 품질 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 확보라 함은 간단하게 이 차에 문제가 없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품질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들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완성차 평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립이 다 완료되어서 주행이 가능한 상태를 완성차를 하고요. 이런 개발 단계에 만들어진 완성차를 다양한 조건에서 평가를 하여서 고객이 불만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치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에서 발생한 클레임과 고장 사례, 미디어 불만 사례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서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도로 평가입니다. 도로에서 위장막이 씌워진 채로 돌아다니는 차량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차량이 양산되기 전에는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이라서 회사 밖을 나가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위장막을 씌우고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완성차를 가지고 저희는 국내, 해외 각지 실도로를 직접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과 기능이 현재 적합한지 현지 적합성을 검증하고 또 현지 특성에 맞는 특화 문제점을 발치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추운 나라 혹은 매우 더운 나라에 직접 가서 혹한 혹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구 평가입니다. 완성차 품질에서는 내구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완성차를 실도로 내구 주행을 하면서 주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치하고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내구 주행이 끝난 후에는 이 차량을 완전히 분해를 해서 각 부품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회의체 운영입니다. 완성차 품질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을 개발하는 많은 단계들 중에 차량을 실제로 제작해보고 평가하는 시작과 파이로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작과 파이로트 단계들을 종료하기 전에 차량 개발과 관련된 전 부분이 모여서 각 단계별로 목표 품질 수준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완성차 품질이 이 회의를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투입이 가능한지 결정하는 양산 투입 결정 회의와 판매 개시를 결정하는 판매 개시 결정 회의와 같이 매우 크고 중요한 회의들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차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향후 개발되는 신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JD 파워 뭐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JD 파워와 오토빌트 그리고 컨슈머 리포트와 같은 대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사를 통해서 차량을 평가받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는 대회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대회지수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대회지수 관점의 완성차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회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양산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개선을 하게 되면은 고객들의 인식도 안 좋아지고 또 개발 단계에서 개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결함인 경우에는 리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사전에 발췌해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들의 목적은 고객이 불만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췌하고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의 불편과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설마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나타 DM8을 개발할 당시에 그라데이션 히든 라이팅이라고 이렇게 램프가 차량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일반 몰딩처럼 보이고 차량 시동이 켜지면은 램프가 점등이 되고 또 렌즈 내부에 미세하게 레이저 타공을 뚫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구현하는 그런 신기술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외장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램프도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부품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양산이 임박한 시점에 차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램프를 유심히 보고 있던 중에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렌즈 내부에 레이저 타공 3포로 인해서 특정 부위가 약간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팀 차량 시동이 걸리고 램프가 켜지고 또 어떤 특정 각도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봐야만 이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저희 팀 내부에 다른 분들한테 뭐 이상한 점이 있냐 한번 찾아봐라 했을 때도 다 못 찾을 정도로 발견하기 힘든 문제점이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관련된 다른 부분의 담당자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이거는 우리 같은 담당자도 발견을 하기 힘든데 일반 고객들이 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다. 굳이 양산이 임박한 이 시점에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겠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들에 동의를 해서 그래 설마 고객들이 이걸 발견을 하겠어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양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네이버 모 동호회의 한 회원분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글을 올리셨고 그 뒤에 다른 회원분들도 또 그 글을 보고 자기 본인 차를 확인하시고는 제 차도 그러네요. 저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글을 또 추가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하였고 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설마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버린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랜저 GN7을 개발할 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오토 플러시 핸들이라고 주행 중에는 핸들이 차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탑승할 상황이 되면은 밖으로 돌출이 되는 그런 핸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락과 언락을 할 수 있는 터치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단계에 만들어진 여러 차량들 중에 한 대가 이 터치 센서가 평소에는 작동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을 찾아내서 재현을 시키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재현을 해보려고 계속 다시 작동을 해보면 또 작동이 너무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문제 말고도 다른 중요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어서 제가 이거에 신경 쓸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뭐 개발 단계에 2차 한 대만 단발성으로 발생한 문제겠지 설마 또 나중에 작동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또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양산하고 이후에 한 달에 10,000대 이상씩 차량이 팔리다 보니까 터치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는 클레임이 하나둘씩 접수가 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또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두 문제 모두 제가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개선을 추진했더라면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설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개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실패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마라는 생각이 지지 않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 대표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랜저 GN7을 개발할 때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도어에 프레임이 없고 매끈한 사이드라인을 연출하는 그런 구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도어에 프레임이 있는 구조보다 수밀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셀프 세차를 할 때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수밀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가 되어서 평소에 평가 조건보다 더 가혹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고압을 분사를 하면서 수밀에 취약한 부위를 계속 찾아내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담당자분들은 에이 설마 누가 이렇게까지 자기 차에 물을 뿌리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좀 더 개선을 해보고자 계속 가혹하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담당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개선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몇몇 유튜브 채널에 그랜저 고압 세차 테스트 영상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유튜버분들이 제가 실제 테스트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고압으로 집중적으로 분사를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고급 브랜드의 프레미스 도어가 적용된 차량들은 모두 실내로 물이 유입이 되었고, 저희 그랜저는 차량 실내로 물이 유입이 되지 않아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놓치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었고, 또 에이 설마라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었기에 제가 설마에 진심이 되어서 이제는 한 번 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7월에 제가 인도 현지 실도로 평가를 가서 같이 출장을 가신 분들과 또 평가에 참여했던 인도 현지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에 여러분께서는 뭐가 보이시나요? 나무도 있고 꽃도 보이실 텐데요. 완성차 품질이라는 직무는 차량의 한 부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또 차량을 개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와 꽃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의 전체적인 모습인 숲을 보는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완성차 품질 직무에 지원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하얀 도화지에 나무도 넣고 꽃도 넣고 물도 넣으면서 아름다운 숲을 완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